안녕하십니까. 기초부터 시작하는 부수자 214자 정보하기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과 관련된 글자 14자, 그리고 발과 관련된 글자 13자 합쳐서 27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손과 관련된 글자, 발과 관련된 글자는 한자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글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 대한 글자를 마스터하고 나면 한자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에 손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손을 대표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손톱조, 또우, 또라는 글자가 어떻게 사람의 손과 관련됐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마디촌, 이것도 역시 궁금해지는 글자입니다. 칠복, 뭔가 손으로 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탱할지, 이건 역시 뭔가 손을 잡고 지탱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죽피, 가죽과 손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창수, 그리고 붓율, 미칠이, 두 손으로 받들공, 이상한 기호와 같습니다. 돼지머리 개, 그리고 사사사, 아비부, 아버지를 뜻하는 아비부가 어떻게 손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사람의 5개의 손가락을 편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손수입니다. 우리가 수족이라 하면 손과 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수하면 나무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을 목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볼간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눈목자를 할 때 나왔습니다만 손을 이렇게 눈 위에 대고 이렇게 멀리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손수자 이 부분이 모양이 조금 변해서 이렇게 변하고 아래에 눈목자가 붙은 글자가 볼간이다. 우리가 간호한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수가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붓으로 사용될 때는 모양이 이렇게 변합니다. 손수와 이 모양은 별로 닮아 있지 않지만 옛 그림을 보면 조금 닮은 듯도 합니다. 네, 이것을 붓수 이름으로는 제방변이라고 합니다. 글자로는 손수이지만 제방변으로도 읽습니다. 왜 이렇게 제방변으로 읽느냐 하면 여기에 제주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제주제라는 글자와 닮아서 제방변이다. 변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글자의 왼쪽에 오는 것이 변입니다. 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못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자, 이 부분이 못의 머리가 되겠고 이것이 바로 못을 뜻하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여기에 손을 뜻하는 제방변을 붙이면 손으로 못을 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칠타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글자를 칠 때 타자를 할 때 타자기 할 때 타자가 되겠습니다. 야구를 할 때 공을 치는 사람을 타자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글자가 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톱조라는 글자입니다. 손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모양입니다. 손톱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단독으로 쓰일 때는 손톱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붓으로 쓰일 때는 주로 이러한 손톱조 머리의 형태로 쓰입니다. 이러할 때는 손톱이라는 뜻이 아니라 손을 뜻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 위에 손톱조 머리가 들어갔다 하면 나무의 손으로 나무에서 무엇을 채취하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것이 캐다는 뜻의 켈체입니다. 켈체를 뜻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시 손을 뜻하는 제방변을 앞에 붙이게 됩니다. 이건 역시 캐다는 뜻의 켈체입니다. 같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손톱조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손톱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붓으로 만들 때는 글자 모양이 조금 바뀌면서 손톱이라는 뜻이 아니고 손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것을 유의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오는 글자는 간단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또우란 글자입니다. 또우가 왜 손과 관련이 있을까? 옛 글자를 보니 오른손의 모양입니다. 손가락이 3개밖에 없습니다. 사람 손은 손가락이 5인데 네, 2개를 줄였습니다. 손을 줄인 모양으로 오른손의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변형시킨 조금 정리한 모양이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또우라는 글자입니다. 이 또우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붓으로 쓰일 때는 이것이 손을 뜻한다. 손이 하는 일을 한다거나 손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마음에 굳게 새겨야 됩니다. 이 글자가 나오면 글자 속에 이것이 나오면 무조건 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벗우라는 글자입니다. 벗은 친구를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위에 부분. 이건 역시 또우와 같은 글자입니다. 또우가 변한 글자입니다. 오른손의 모양을 쭉 편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 가로가 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좀 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입니다. 결국은 버두란 글자는 손과 손을 마주 잡은 글자다. 손과 손을 마주 잡는 사이가 바로 친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두는 손과 손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글자는 마디촌을 나타냅니다. 손에 한치 떨어진 곳에 맥을 짚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손목에 맥을 짚는 모양으로 마디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건 역시 손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것과 통하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마디를 뜻하는 점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관계를 나타낼 때 촌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쓰는 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촌이다, 5촌이다, 또는 사돈의 8촌이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것이 촌입니다.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한촌이라는 또는 마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쓸 때에는 손의 역할, 손을 뜻하는 글자다. 위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우의 글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전복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전복과 손을 뜻하는 또우가 합쳐진 모양입니다. 옛 글자를 보면 손에 나뭇가지를 잡고 뭔가 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치다는 뜻의 칠복이 되겠습니다. 소리는 이것이 원래 복입니다. 그래서 복자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붓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글자를 가지게 됩니다. 같은 칠복입니다. 물론 이 모양으로 글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차례서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칠복에 이 모양의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칠복을 부수 이름으로는 등걸을문이라고도 합니다. 걸을문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걸을문입니다. 이 글자와 비슷하게 닮았다. 거의 비슷하다 해서 등걸을문이라고 합니다. 등걸을문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등걸을문과는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칠복이란 뜻으로 외우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무로 뭘 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소를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글자 중에 우리가 소를 뜻하는 소우자가 있습니다. 소를 친다. 이것은 칠목입니다. 그래서 소 치는 아이는 목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인도를 하는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그때도 역시 이 칠목자를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몸기입니다. 자기 몸을 나타냅니다. 자기 몸을 칩니다. 쳐서 고칩니다. 그래서 고칠개가 됩니다. 자, 뭔가 고치려고 할 때는 자기 스스로 고쳐야 되겠죠. 자기 먼저 고치고 또 남을 고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칠개입니다. 이 글자는 아주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글자입니다. 칠복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복과 비슷한 글자인데 나뭇가지를 손에 잡고 버티는 모양으로 위에 열십자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손을 뜻하는 또우자가 있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뭇가지를 손에 잡고 지탱한다 뜻의 지탱할 지가 되겠습니다. 자, 뭔가 지급을 한다. 돈을 지급한다. 물품을 준다 할 때 지급한다고 할 때는 이 지탱할 지자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한다. 무엇을 지원을 한다 할 때도 이 지탱할 지를 씁니다. 뭔가 주어서 지탱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글자 자체가 나뭇가지를 손에 잡고 버티는 모양이므로 여기에 나무목을 더하게 되면 이것이 가지지를 뜻하게 됩니다. 가지입니다. 나뭇가지를 잡고 있으니까 가지지라는 글자가 됩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가죽피입니다. 여기에도 손을 뜻하는 또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 글자를 보면 손으로 짐승 가죽을 벗겨내는 모양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모피라면 털이 달린 가죽입니다. 털 가죽입니다. 또는 털과 가죽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얘기하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로 피혁이란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 피혁은 피도 가죽이요. 사실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혁도 가죽입니다. 피와 혁은 사실은 성질이 좀 다릅니다. 다음에 혁을 배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죽에 물을 뜻하는 삼수를 하면
물결파가 됩니다. 우리가 짐승의 가죽을 벗겨 놓으면 짐승의 가죽이 우둘투둘합니다. 바다나 호수에 물이 이렇게 일렁거리는 것이 가죽이 우둘투둘한 것과 비유하여 만든 글자가 이 물결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창수란 글자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손을 뜻하는 또 우가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뭔가 창의 모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창을 손에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으로 어떻게 한다, 손으로 창을 들고 어떻게 한다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손으로 무슨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손을 뜻하는 제방변을 붙이게 되면 손으로 창을 던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던질 투가 됩니다. 우리가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하죠. 던진다는 뜻입니다. 창수가 이런 글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창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글자입니다. 중요한 부수의 글자입니다. 자, 조금 이상한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손을 뜻하는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돼지머리 계란 글자로 글자의 옛 글자인데 이 손을 뜻하는 글자는 역시 앞에서 보았듯이 또 우자가 변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지머리 개로 되었을까요? 예, 이것이 돼지머리의 뾰족한 모양, 멧돼지 같은 그 뾰족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돼지머리 개로 말을 하지만 실제 돼지머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손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부수 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보면 크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습니다. 이 글자가 사실은 손의 역할을 하지만 이 모양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양이 조금 바뀝니다. 이렇거나 아니면 이러한 모양으로 변해서 손을 나타내는 글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글자는 또 우와 같거나 또는 이렇게 모양이 나눠진 글자와 다 같은 모양의 글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손입니다.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것이 펴져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손이 하나가 있고 또 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 두 손으로 무엇을 받드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받들공이라고 합니다. 자, 재미있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구슬옥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임금왕으로 썼지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구슬을 뜻하는 구슬옥입니다. 이 구슬을 두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공 던지기 하듯이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것을 희롱할 롱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붓을 뜻하는 붓율이라는 글자입니다. 붓율은 손으로 붓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이 이렇게 생겼는데 붓이 이런 모양의 붓이 있습니다. 끝에 솔이 달린 모양입니다. 이 모양으로 합친 글자가 이것이 변한 모양이 분율자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분율. 자, 붓은 주로 무엇으로 만듭니까? 붓대는 대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뜻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죽이란 글자입니다. 이 분율 위에 대죽을 세우면 이 대죽머리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붓필이 됩니다. 붓필, 연필 할 때 그런 붓필이 됩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뒤 쫓아가서 손으로 꼬리를 잡으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손이 되겠습니다. 손이고 아랫부분은 꼬리를 뜻하는 글자다. 네, 이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치리입니다. 자, 미치리는 어디에 도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뒤쫓아가서 손으로 꼬리를 잡으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걸어서 간다는 뜻의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붙였을 때 미칠체라는 글자가 됩니다. 체포한다. 어디 쫓아가서 잡는 것을 체포한다 그러죠. 그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로 물건을 감싸는 모양입니다. 한쪽 팔로 이것은 내 것이야 하고 감싸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사사사입니다. 사사란 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내 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 개인 것이다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의 글자는 사사를 뜻하는 내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글자가 마늘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수 이름을 마늘모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우리는 마늘모라고 부르지 말고 사사사라는 글자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벼라는 글자 있습니다. 벼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논에 써 있는 벼입니다. 벼를 이렇게 내 것으로 한다. 움켜잡는 것. 그것을 사사사, 개인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뜻은 같은 사사사입니다만 이것은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 글자로 해서 개인적인, 사적인 것을 얘기하는 사사사가 됩니다. 벼를 내 것으로 가졌다는 뜻입니다. 예, 아래의 글자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비부입니다. 자, 아버지와 손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 글자를 보니 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도끼입니다. 또는 회초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으로 도끼를 들고 나가서 가족을 위하여 일을 한다든지 또는 자녀를 훈계시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잡고 있다든지 하는 이 글자가 변한 모양이 이렇게 해서 아버지 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부자 하면 아버지와 아들, 부녀는 아버지와 딸을 얘기합니다. 자, 손에 대한 글자를 일단 마쳤습니다.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 제방변, 손톱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중지를 하시고 읽어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적어보시면 그리고 낱말 읽기 연습입니다. 낱말을 읽을 때는 내가 생각하던 것과 조금 다른 것 같다 할 때는 의심쩍을 때는 사전을 꼭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자 만들기 연습입니다. 글자 만들기는 좀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상상력과 창조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이렇게 글자가 변했을까? 왜 이런 뜻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동안에 글자를 익힐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사람의 발에 관한 글자입니다. 지금까지 손에 관한 글자를 했습니다. 자, 발에 관한 글자는 좀 난해하게 보입니다. 좀 어렵게 보입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발을 대표하는 발족입니다. 그리고 그칠지, 그친다는 게 왜 발과 상관이 있을까? 네, 발은 걸어갑니다. 걸어가기도 하고 서기도 합니다. 서는 상태가 그쳐 있는 상태입니다. 발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필, 달릴 주, 천천히 걸을 쇠, 뒤져 옳지, 어그러질 천, 다룸 가죽 위, 필발, 갈행, 조금 걸을 척, 쉬엄쉬엄 갈 착, 착 받침, 길게 걸을 인. 간다는 뜻이 많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찬찬히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위에는 발족입니다. 무릎과 발의 모양이다 해서 발족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발족입니다. 수족은 손과 발을 얘기합니다. 자족은 내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자족, 만족입니다. 자, 발을 손으로 잡습니다. 제방변을 붙이면 잡을 차기입니다. 발을 잡습니다. 잡을 차기입니다. 포착한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의 모양은 거칠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다가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의 모양입니다. 거칠지 또는 발지라고 합니다. 발의 모양도 이렇게 옛 글자를 보니까 손숫자처럼 손이 5손가락인데 3개가 됐듯이 여기도 발가락이 5인데 3개로 줄였습니다. 발바닥에 발가락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발의 모양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금지한다, 금한다, 이제 그만해라, 금지입니다. 중지, 중간에 거쳐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거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발이 있습니다. 발을 또한 거꾸로 해서 반대로 글자를 하나 붙였습니다. 이것도 발을 반대로 해서 아래 위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2개입니다. 그것을 걸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걸음, 2걸음 할 때, 1보, 2보 할 때 걸음 보입니다. 그래서 발이 2개 붙은 것이다. 그래서 한 걸음이란 것은 여기에 서서 하나 나가는 것이 한 걸음이 아니라 발이 2개이기 때문에 하나 나가게 또 한 번 더 나가는 것이 한 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 발소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무릎과 발을 본뜬 모양입니다. 앞에서 무릎과 발을 본뜬 것이 발족자가 있었는데 그것과 옛 글자는 비슷합니다만 지금 변화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소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천을 세는 단위, 무명을 세는 단위로서는 한 필, 두 필 할 때 필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필목이라면 무명배, 무명천에 한 필, 두 필을 뜻하는 것을 필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달려갈 주자입니다. 자, 옛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위에는 사람이 두 손을 흔들며 달리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팔을 흔드는 모양입니다.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 밑에 발이 붙어 있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큰 대자가 흑토자처럼 바뀌었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두 손을 흔들며 가는 모양이니까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달릴 주입니다. 우리가 택시를 탄다든지 할 때 주행료가 들어갑니다. 뭔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을 주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달리는 능력, 달리는 힘을 주력이라 합니다. 달리는 능력. 저 친구 주력이 좋아 이러면 잘 달린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주력입니다. 자, 여기에 앞에서 배운 몸길을 붙여보겠습니다. 몸길을 붙이면 몸을 일으켜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기가 됩니다. 우리가 기상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기상할 때 상은 이렇게 해서 잠자리 상을 얘기합니다. 우리 상, 평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침상을 얘기합니다. 침상에서 일어나라 하는 것이 기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비슷한 모양의 두 글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면 상자방과 감출해가 이렇게 비슷했죠.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슷한 모양의 글자, 정말 구분하기 힘든 글자가 나왔습니다. 자, 위에 글자는 천천히 걸을 쇠이고 아래 글자는 뒤져서 올 치입니다. 쇠냐 치냐 모양도 이상하고 단독으로는 또 쓰이지도 않는 글자입니다. 일단은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래 글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습니다. 틀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앞에 꼬투리가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입니다. 나와 있으면 천천히 걸을 쇠고 나와 있지 않으면 뒤져서 올 치입니다. 자, 옛 글자의 설명은 천천히 걸을 쇠는 발을 땅에 붙이고 끌며 걷는 그런 모양이라고 하고 아래 뒤져서 올 치는 아래를 향한 발의 모양, 발짓자를 뒤집은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해서 외워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모양의 비슷한 모양의 글자, 두 글자를 사실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혼동을 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는 거의 쓰는 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쇠와 치 구분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우실 경우에는 이런 모양은 걸어간다는 뜻을 가진다. 발을 뜻한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뒤져서 옳지 여기에 입구를 넣으면 각각각이란 글자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각각각일까? 자, 이것은 발을 뒤집은 모양입니다. 발을 뒤집고 어떤 장소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글자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을 새와 뒤져서 옳지는 좀 구분하기가 곤란한 그런 글자이지만 이것이 발을 뜻하는 글자다는 것을 아는 선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글자가 나왔습니다. 어그러질 천, 저런 글자가 있었는가 이렇게 처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자, 왼쪽의 글자는 아까 나온 발을 뜻하는 글자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좌우에 발이 어긋나게 걷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어그러질 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글자 쓰는 때가 있느냐고 있습니다. 자, 이 어그러질 천 밑에다가 나무목을 붙여보겠습니다. 나무목을 붙이면 두 발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양입니다. 회걸이라고도 합니다. 회는 닭이 이렇게 닭장 속에서 나뭇가지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발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회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거로왕이라고 할 때 이 거랑을 뜻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자, 글자가 두 발입니다. 나무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올라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면 사람인을 붙이면 그러한 사람은 아주 높이 올라가 있는 모양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뛰어날 글입니다. 아주 뛰어나다. 걸출하다. 할 때 글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의 글은 다룸 가죽이라고 해서 두 발로 특정 지역을 도는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윗부분이 발입니다. 또 아랫부분이 발입니다. 가운데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발이 이쪽으로 향하는 발 모양입니다. 아래에는 이쪽으로 향하는 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이 이렇게 빙빙 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순찰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다룸 가죽이냐? 그리고 다룸 가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앞에서 우리가 가죽 피자가 있었습니다. 가죽 피자가 있었는데 이 가죽은 동물에게서 막 벗겨낸 가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털도 묻어 있고 그 다음에 기름기도 묻어 있고 피도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지 않은 가죽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을 어떤 통에 넣습니다. 통에 넣어서 두 발로 밟습니다. 두 발로 밟아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루운 가죽입니다. 발로 다루운 가죽입니다. 그 다루운 가죽은 아주 좋은 훌륭한 가죽입니다. 아주 때나 기름이나 먼지를 다 뺀 훌륭한 가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룸 가죽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가죽의 앞에서 피혁이라고 할 때 혁이란 가죽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글자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룸 가죽이를 적어 보겠습니다. 다룸 가죽이는 이런 글자인데 아주 좋은 가죽, 훌륭한 가죽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여기 사람 인변을 붙이면 훌륭할 위자가 됩니다. 위인이라고 할 때, 위인전 할 때 훌륭할 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룸 가죽이 지금 가죽을 뜻하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두 발로 특정 지역을 돈다, 순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갈행이라는 글자입니다.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길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 글자를 좌우로 붙입니다. 나누어 붙입니다. 그러면 길을 빙빙 돌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지킬 위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방위를 한다. 그래서 뭔가 지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생. 생명을 지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위생입니다. 위생을 철저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별. 위에 이렇게 하면 이게 별성이 되는데 태양을 지키기 위해서 태양의 호위무사가 돼서 태양을 지키기 위하여 도는 별이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뜻의 글자도 되고 다룸 가죽이라는 뜻의 글자도 되는 두 가지 중복적인 의미를 가진 글자가 다룸 가죽이다.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글자입니다. 자, 이제는 또 두 발을 좌우로 벌린 모양입니다. 등질발, 두 발을 좌우로 벌렸기 때문에 등질발이라고도 하고 또 부수 이름은 필발머리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필발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필발이라는 글자에 머리로 쓰여서 필발머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밑에 어떤 콩두란 글자인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발판의 모양입니다. 어떤 발판의 모양 위에 두 발을 올려놓았다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를 등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기초한 부수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듣고 당장은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기억을 해야 될 글자다. 자, 그리고 네거리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갈행이라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모양이 변해서 이런 글자가 되었습니다. 갈행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을 일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기 때문에
행동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어떤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이란 말에도 이 행자가 들어갑니다. 은행에 왜 행자가 들어갈까요? 자, 은행은 가계입니다. 여기에서 은은 돈을 뜻합니다. 은행이란 말이 생길 때 그 시절에는 은이 기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거리 모퉁이에 보면 가게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네거리 정도면 상당히 복잡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곳에 각종 가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행에는 가게란 뜻이 있습니다. 네거리 옆에는 항상 가게가 있기 때문에 갈행자에는 가게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란 것은 돈 가게란 뜻이죠. 자, 이것이 가게란 뜻으로 쓰인 예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양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의약품 제조 회사인데 유한양행 할 때는 큰 바다를 뜻하는 양입니다. 동양, 서양 할 때 양입니다. 여기에서는 서양을 뜻합니다. 양행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양행은 서양식 가게라는 뜻입니다. 서양식 가게. 뭐 주식 회사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행에는 간다는 뜻이 있는 반면에 또 가게란 뜻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행자의 왼쪽 부분을 뜯어내어서 이것도 걸어간다는 뜻의 척이 되겠습니다. 조금 걸을 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걸어갑니다. 조금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느냐? 여기 창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창을 들고 걸어갑니다. 지시를 합니다. 당신 창 들고 한 바퀴 돌고 와. 순찰해와. 일을 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일역, 사역이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쓰게 됩니다. 이 글자는 모양이 사람 인변에 하나가 더 붙은 것이라 해서 중인변 또는 두인변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이라는 것은 거듭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걸을 척에 이것이 뒷다리가 이렇게 길게 된 모양, 그것이 길게 걸을 인이 되겠습니다. 모양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걸을 인입니다. 이것은 민책받침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민자가 들어간 것 배웠습니다. 민간머리, 민음호 이런 거 배웠습니다. 민에는 아무것도 없는 민자라는 것이죠. 이것도 민책받침이라 하면 여 위에 뭐가 있는 글자가 책받침이 이렇게 있겠죠. 예, 그거는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길게 걸을 이는 아까 배운 이렇게 손에서 배운 붓필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붓필과 길게 걸을 이는 합치면 세운다는 뜻이에요. 세울 건축, 건물이라고 할 때 이렇게 세울 건이 됩니다. 붓으로 길게 그려서 건축물을 만드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세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 글자입니다. 시험시험 갈 착입니다. 이 글자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세 개는 사실은 좋은 거를 척이 변한 모양입니다. 이 글자와 발지자를 합친 글자가 이렇게 해서 이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험시험 갈 착이다. 중인변과 그칠지 발지자와 합친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글자와 만나서 부수자로 할 때는 착받침으로 이렇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민책받침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걸을 이니 민책받침이라고 했고 예전에는 이 글자를 책받침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책받침이라고 하면 노트에 받치는 책받침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왜 이렇게 책받침이라고 하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이 원래 글자가 착입니다. 그래서 받침으로 쓰인 글자이기 때문에 착받침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길게 걸을 인 이것도 민책받침도 사실은 민착받침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걸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글자 중에 머리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머리수, 부수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착받침을 하면 착받침은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반드시 들고 걸어가는 것을 길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의 머리를 베어서
적군의 머리를 베어서 걸어갑니다. 그래야 악령들이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자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도끼를 뜻하는 도끼근입니다. 도끼가 조금 무겁습니다. 도끼를 들고 걸어갈 만한 거리는 가깝다는 뜻의 가까울 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반대란 뜻의 반입니다. 반을 넣으면 다시 되돌아올 반이다. 그런 글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반에 대한 글자도 드디어 다 마쳤습니다. 잠시 일시 정지를 누르고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반에 대한 글자 조금 헷갈리기 쉬운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한자 공부를 하는 한 알아야 될 글자들입니다. 자, 낱말 읽기 나와 있습니다. 글자 만들기 있습니다.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글자를 제대로 맞히면 한자의 정말 상당 부분을 우리가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